저한테 책을 권하는 그 지식인들이 계신데, 병자호란 홍타이치의 전쟁이라는 책, 구범진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나오고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어요. 저는 한국의 토종, 완전 토종이신데, 이 토종에서 서울대학이라서 가능한지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진짜 꼴통들의 산실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지성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고, 이 책을 권하신 분도 이쪽 전공 분야가 전혀 아닙니다. 지적으로 이 책은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데요. 이것은 개성의 탄생을 읽고 개성의 탄생이 재밌으신 분들만 재미를 느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전혀 재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개성의 탄생을 제 말을 듣고 샀다가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압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결론이 뭐야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개성의 탄생 같은 책들은 그 책의 결론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논자가 이 결론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천재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시면 뭐 불의 숲도 지나가고 유리바다도 지나가고 온갖 데를 다 지나가잖아요. 개성의 탄생 같은 리체리스 같은 천재의 손을 붙잡고 거기를 지나가는 그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구범진이라는 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출신, 동양사학과 출신의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느낌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선비들의 뇌가 망가진 중에 하나가 깊이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명나라. 우리 조선 선비들에게서 명나라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명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관념화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가 있습니다. 서울대.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서울대학교는 실제로 존재하는 저기 관악동에 존재하는 그 서울대가 아닙니다. 관념적인 서울대예요. 이건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은 제 말을 너무나 뼛속 깊이 알 텐데 실제와 관념이 너무 다르죠. 예,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선비들한테 있어서 명나라라는 건 대명청지의 대명청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명청지는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해라고 여러분 쓰잖아요. 그 대명이 명나라입니다. 그 명나라는 송시열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명나라고 그건 관념적인 겁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에게 유토피아 같은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 역사 속의 명나라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도 대명청지라는 말을 썼었고 선비들이 모여서 그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와 그 다음에 조선에다 명군을 보내줘서 임진왜란을 이기게 해줬던 황제를 제사를 지냈어요. 몰래 모여서 청나라 치하에서. 그러니까 관념의 명나라죠. 그런 사람들에게 청나라 치하를 25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 뇌가 깊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올바름이라는 건 있는데 실제 현실은 그것과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정반대란 말이죠. 예. 그걸 있게 했던 병자호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입니다. 이 구범진 박사는 우리가 병자호란에 대한 모든 통설을 다 깨버립니다. 그거를 실증적으로 깨죠. 이런 분이 이제 시스템적 상상력이 무엇인지를 이 책을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이유는 저한테 거북선 가지고 이상한 댓글 다시고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겁니다. 이 구범진이라는 참 한국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이 놀라운 지성인데 제가 개성의 탄생을 되게 극찬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경제에 이른 시스템적 상상력을 갖고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순수히 한국산 지식인입니다. 모든 걸 다 검증하는데요. 모든 통념을 다 깨버리고 있죠. 제 거북선 이야기가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십시오. 역사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이 책은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꼬치꼬치 따지고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물을게요. 임진왜란에서 해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승리했고 거북선이 그렇게 대단한데 왜 지식이잖아요. 제가 어제
War Made New라는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만든 지식이거든요. 무기는 뭐 없어질 수 있어요. 거북선 다 불탔다, 뭐 실천에 다 잃었다, 오케이. 지식은 있잖아요, 지식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에? 직접 역량, 인더스트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안 만들었을까요? 그 이후에. 다시 말해서 강화도가 뚫렸는데 청나라 애들이 뭘 갖고 왔냐면 마차에다가 배를 실어 왔습니다. 마차에다 배를 실어 온 배가 큰 배겠습니까? 소반만한 배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갑판도 없고 그냥 종이배, 종이 접는 그런 배였던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노도 아니고 바닥을 긁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범진 박사의 추론에 의하면, 이거는 추론인데, 판옥선이 접근할 수 없는 얕은 데를 찾아가지고, 그것은 이제 현지인이 정보를 준 거죠. 얕은 데를 찾아가지고 들어오는데요. 홍위포라 그래가지고 청나라포가 그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대포가 더 발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홍위포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인 효과는 있었겠죠. 세 문밖에 못 가고 왔습니다. 그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강화도로 그렇게까지 병력을 못 뺐겠죠. 그리고 실제로 동원된 병사도, 강화도 정보를 위해서 동원된 병사도 2,000에서 3,000밖에 안 되는 거죠. 강화도에도 우리나라 병사가 있었고요. 중요한 건 우리의 판옥선을 비롯한 40여 대의 배들이 강화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거북선이 있다는 기록은 없어요. 물론 거북선이 없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 중요한 건 판옥선이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소방 같은 배는 판옥선하고 부딪히면 바로 박살나는데 판옥선이 오다가 말았다는 그런 부분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그것을 보고 막 기뻐했다가 좌절하죠. 그러니까 상륙을 허용한 거예요. 육군은 뭐 말은 한마디로 못 갖고 상륙합니다. 왜냐면 말이 탈만한 소반이 아니거든요. 청나라 병사들한테 완전히 당하고 마는데요. 다 포로가 되지요. 왜 배를 타고 그 판옥선을 타고 더 깊은 섬으로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판옥선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묘사한 것을 봤을 때 판옥선에 그렇게 대포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면, 아무리 그 육지에서, 홍위포는 육지에서 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그 소반들이 40여 개의 소반들이 44개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중에 청나라가 그 남송을 공격할 땐가, 그러니까 남쪽, 그 중국의 남쪽의 명나라 잔재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그때 두고 온 그 소반 같은 배 44척 보내라고 하면 거기 정확하게 44척으로 나옵니다. 44척밖에 안 오는 그 소방 같은 배를 보고만 있었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다 처형당하거나 그 해군 사령관들은 다 문책을 당하죠. 홍위포를 맞았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진짜 임진왜란이 정말로 그보다 수십 년에 있은 임진왜란이 우리 해전사에 놀라운 거잖아요. 그랬다면 분명히 노하우가 있었을 것이고, 그 대포를 쏴서 배 위에서 대포를 쏴서 그 소반들을 작살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인조는 싸우지 않고 그냥 져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조류가 도와줬을 거야, 조류를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구범진 박사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 구범진 박사는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 이 병자호란에 대한 일종의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를 부끄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치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호란은 사실 인조나 인조의 부하들, 인조의 신하들의 경직된 외교, 광해군을 내쫓고, 이거는 신화예요, 신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홍타이치의 그냥 마음인 겁니다. 강대국이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12월에 한강이 다 온다. 우리가 정묘란을 2월에 했더니 압록강만 얼고, 강들이 엄청 많아, 저 산골 같은 나라에. 그러니까 그거 다 말 타고 가니까 시간 지체하고 인조는 강화도로 내빼면 지구전 되면 우리는 후방이 두려워가지고 주력 다시 빼야 돼. 이번엔 내가 직접 갈 거니까 한반도에 적어도 서울까지의 모든 강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래서 그냥 12월에 바로 쳐내려온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래서 장기보다 더 빨리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300명의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3만 명 내려와서 속임입니다. 일종의 경험에 의해서 배운 속임이죠. 근데 이 청나라 기록에 의하면 왕을 돕기 위해서 사방 팔지에서 이렇게 모여든 병사들이, 조선의 병사들이 말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만주족이 보기에는 우습지만 조총을 잘 쐈어요. 조총을 잘 쏜 이유는 바로 임진왜란에서 배운 거죠. 그런 조선이
왜 해전에서 무력하게 소방과 같은 배들한테 당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거꾸로 시스템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임진왜란이 아닐 수 있어요. 막 포를 막 쏘고 뭐 멀리서 막 하고 막 네. 한심한 건 불행을 당하고 나서 누군가를 탓해야 되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만들어내고 그 당시 남산성에 있었던 자기 정적을 마치 그의 아들이 강화도를 지키는 대장이었던 것처럼 각색해가지고 기록을 올리면서 상대 당을 척살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불행 자체는 그냥 찾아옵니다. 근데 불행을 당하고 나서 누군가를 탓해야 되기 때문에 막 했었던 것들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지 않았나. 제가 시스템적으로 사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만 얘기해야 된다. 사실만 얘기한다면 저는 기자죠. 저는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비트코인을 쓰기로 다 결정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기자여야 되죠. 물론 기자들도 정직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의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베이지안적으로 예측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시스템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고 시스템적인 사고를 훈련하기 때문인 겁니다. 네,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은 발상과 수렴입니다. 이 구범진 같은 분들은 발상과 수렴을 아주 잘 훈련하신 분이에요.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발산해야 되겠죠. 생각을 발산해서 어떻게 수렴시켜요? 다 모든 게 가능한가요? 발산하면 모든 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소설이 되는 겁니다. 소설을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을 우리가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왜냐하면 발산만 하면 돼요. 여백들을 우리가 막 상상력으로 메꾸기만 하면 돼요. 메꾸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수렴시키나요? 여러 가지 수렴이 있습니다. 이쪽의 문서, 저쪽의 문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오늘날의 과학이 밝혀낸 그 당시에 인구, 사회, 문화, 기술 수준, 이런 걸로 다 우리가 수렴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거나 모호한 것들이 발산된 것들을 가지를 치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쳐내고 또 발산하고 또 가지를 쳐내고 또 발산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발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모두 미련한데, 우리가 침팬지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미래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진짜 우리가 미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깜깜한 지하실을 탁한 라이터라도 가지고 내려가는 것과 용감하게 깜깜한 지하실을 마치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내려가서 아무거나 막 잡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 상상력에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가설을 탐조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탐조등의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비춥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입증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한오림 씨가 구축한 제가 거북선 얘기할 때는 제가 그래도 가능한 자료는 일단 이순신의 성격, 이순신은 막 세세한 거 다 기록하는 성격입니다. 이순신의 성격에서 거북선에 대한 묘사가 되게 적다. 막 거북선이 그렇게까지 대단했다면 철판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 이순신이 기록했을 텐데 없다. 뭐 온갖 거 다 기록합니다. 누구를 시켜서 새우를 얼마만큼 잡게 했다, 물고기를 얼마만큼 잡았다, 술이 얼마만큼, 이런 걸 다 기록하는 거, 누가 타령해서 갖다 목을 뱉다, 이런 거 다 기록하는 분이 거북선에 철판 어깨 들어갔다, 이런 거 기록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조선이 망할 때까지 거북선이 언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쪽에서 철갑이 언급되지 않았다. 오직 한오림 같은 분이 고민하다가 이제 3층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거기 나오는 게 갤리선이다.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실물을 만들어가지고 배를 띄우고 전선이라는 곳에서 활용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략적인 것은. 자, 그래서 무엇이 불가능한 건지는 사실은 문서에 의해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스템적 상상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인더스트리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강화도가 뚫렸습니다. 소방 같은 데 44척에 의해 가지고 판옥선이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홍위포가 무서워도 판옥선도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대포가 있었을 텐데 꼼짝없이 44대가 그 왕자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이 사령관들이 몰랐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이게 뚫리면 나중에 문책당하고 다 귀양 가거나 댕강되는 건 몰랐을까요? 근데 접근을 못하니까 꼼짝 못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시간을 역류해서 우리들의 임진왜란에 대한 생각도 이 구범진 같은 분들이 시스템적 상상력으로다가 이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많은 그림이 바뀌겠죠. 네. 유순신의 그런 또 전략적 홍타이치가 전략가로서 한 70점, 80점이라면 이순신은 100점 만점에 99점이죠. 제가 만약에 게임을 만든다면 그렇습니다. 이순신은 없는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상대를 기만하고 지리 지형을 이용하고 정보를 활용해서 전쟁을 이긴 거죠. 이순신에게 과연 철과 거부선이 필요했을까요? 해리포터를 롤랑 조엘이 이런 말을 했죠. 어느 상을 받으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는 마법 지팡이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거는 소설가인 그 사람의 생각이지만 그 말 자체는 멋있네요. 이순신한테 과연 우주전환 거북선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진정한 진가는 이런 구범진 같은 박사님들이 시스템적으로 재현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